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들의 어떤 기초가 되는 것들, 주로 정보를 어디서 수집하는지, 그리고 실시간으로 가격 정보를 어디서 보는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축산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들,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어보는 시간으로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진행해 볼까요? 사실 유통정보의 활용과 일반 상식에서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내용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다가 엄선했습니다.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자꾸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성징인데요. 예, 암수, 거세를 할 때의 어떤 시기에 따른 음경륜이 발달이 돼 있고, 그래서 수컷으로 하고 등회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수컷으로 구분돼서 등회로. 그렇다면 그 또한 가격에 대폭락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유통 정보를 어제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중심되는 네, 그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그 해당 사이트의 내용을 좀 간략히 살펴볼 거고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평상시 관심 있는 내용을 찾아서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돼지는 사실은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지방이 굉장히 지방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라고 제가 좀 듣고 있고 배웠고 알고 있죠. 그랬을 때 P2 지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남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양동과 에너지 환경인가요? 그 책에서 네, 제가 그 해당 내용을 발췌해가지고 P2라는 의미가 뭐지라고 했을 때에 그 지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유통에서 전개되거나 아니면 이제 생산하거나 어떤 판매 행위를 하거나 이럴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취급하는 건 식품인데 비식품과 차이를 통해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걸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이제 고기에 얽힌 오해와 진실이라고 사실은 좀 아직도 많고 많은 내용들이 있죠. 그중에 좀 몇 개 엄선해서 그 내용을 몇 개 한번 의견을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우선 이게 뭔지는 아시겠죠? 예, 저희 주로 성을 구분할 때 이제 저희가 보는 기준입니다. 1형, 2형, 3형으로 나누고 있고, 1형의 경우에는 주로 암컷에 해당이 되겠죠. 반만 모양근.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는 반막 모양근이 어떤 성구분할 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근이고요. 거기에 음경률이 있냐 없냐의 유무, 어떤 크기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성진 1형의 도체는 음경륜이 없죠. 그리고 자골 해면체근도 없고 반막 모양근이 지방으로 덮여있지 않고 매끈합니다. 또한 복부 중앙 절개면의 삼겹살 부위 외측에 음경 꺼풀근이 없죠. 예, 그렇게 좀 특징이 보인다고 하면 되고요. 성징 2형의 경우에는 음경륜과 자골 해면체근이 성징 3형의 돼지보다 크고 뚜렷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컷에 해당하는 건데요. 좌골 해면체근의 육색은 암적색을 띱니다. 또한 대퇴부에 음낭제거 흔적이 있고 복부 중앙 절개면의 삼겹살 부위 우측에 성징 2형에 없는 음경 꺼풀근이 있죠. 자, 성징 3형은 잘 아시겠죠? 음경륜과 작을 해면체근이 있으나 성징 2형 돼지보다 크기가 작죠. 그리고 반막 모양근이 지방으로 덮여 있고 작을 해면체근의 색은 선홍색을 띠고요.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지금은 거세 시기에 따라 좀 음경륜의 크기가 좀 많이 작거나 클 수도 있는데요. 큰 건 이제 크진 이제 그러니까 큰 거는 구분을 할 때의 어떤 그러니까 고민이 크진 않아요. 하지만 좀 거세 시기에 따라 이 음경류는 좀 뭐라 하죠? 좀 어중간한데 크기가.
근데 이렇게 반막 모양근의 제거된 부위가 상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로 저희가 그 상태, 그때 당시의 상태를 보고 좀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알고요. 그러니까 거세 시기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어쩌면 좋죠. 왜냐하면 2형으로 되는 판정되는 경우에는 등회로 가니까요. 이런 하나하나가 사실은 좀 주의를 요하는 거겠죠. 자, 다음으로는 유통 정보를 어떻게 이제 어디에서 자료를 얻을까? 물론 다 아시는 걸 겁니다. 이미 스마트폰 앱에 설치돼 있을 수도 있어요. 다 아시는 내용을 한번 짚어볼게요. 그러면서 혹시 놓친 게 있나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기의 데이터와 어떻게 보면 전국 데이터 아니면 지역의 데이터 한번 비교하거나 이럴 때 한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이카페피아닷컴이라는 곳이죠.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 곳에서 정보가 생각보다 많죠. 그리고 가장 유용한 가격 정보가 여기에 상당 부분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본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화면의 모습이죠. 축산물 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라는 어떤 이 타이틀이 있고요. 거기에 산지 경매 가격, 축산물 가격, 통계, 정보자료실 있죠. 이제 산지 경매 가격은 뭐 말 그대로입니다. 산지에서 출하할 때 어떤 가격이나 산지에서 거래되는 가격, 농가가 받을 수 있는 수치 가격 이런 것들 그리고 도축장, 경매시장과 도매시장에서 그러니까 도매시장과 공판장에서 벌어지는 경매 가격, 실시간 가격, 기간발 가격 이런 것들을 조회를 하거나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곳이고요. 축산물 가격은 이제 축종별, 유통 단계별 가격을 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 통계는 좀 모아놓은 자료죠. 지난 자료를 뭐, 많게는 10년, 역대 이 자료가 아마 98년부터 있나요? 아무튼 98년 이후 자료가 다 이 데이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통계자는 그런 거고 정보자료실은 이렇게 조회해서 보이는 값이 아니라 만들어진 보고서나 예, 책자 어떤 이제 칼럼, PDF 뭐 이런 PPT 이런 자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축산물 유통이나 축산물 유통 실태와 같은 어떤 보고서가 있잖아요. 흔히 모아놓은 자료들은 여기 정보자료실을 이용하면 좋고 최근 자료 같은 경우 그리고 가격에 좀 관심이 많으시면 산지 경매 가격 쪽에 그리고 지난 어떤 시간들의 어떤 통계치를 좀 보고 싶다. 그렇다면 통계자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돼지도체 쪽으로 보겠습니다. 그 메뉴에서 산지 경매 가격을 클릭했고 실시간 경락 가격을 클릭하니까 그리고 돼지도체를 선택하니까 이렇게 보이는 화면입니다. 지금 좀 경매가 뭐 된 거죠. 이미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이제 도매 시장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도매 시장에서 도축 일에 도축 순서에 따른 그 등급, 뭐 성별, 중량, 단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출하했을 때의 어떤 뭐 그걸 확인해도 되고, 내가 오늘 정도, 오늘 지금 어느 가격에 지금 경매가 되고 있지? 그러면 이 가격이 오를까 내릴까? 그랬을 때 내가 며칠 만에 만약에 출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가격을 한번 비교해보는 것도 좋고. 하지만 가격이라는 건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출하 시기는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흐름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셔야 되겠다. 그랬을 때는 가끔 들어가서 뭐 가격이 얼마 정도 되지 지금?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범주에서는 좀 자주 들어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야 리듬, 감을 알 수 있잖아요. 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산지 경매 가격에서 기간별 경락 가격을 보면 아까 요 앞에 본 건 실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매되는 순간순간 이렇게 올라오는 걸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곳이고요. 기간별 경락 가격은 이제 기간을 조회하는 거죠. 당시에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으로 정해서 뭐 도매시장 공판장 별로 지금 밑에 띠 그래프는 그런 상태고요. 조회값을 주고 기간을 주고 해서 경매가 이렇게 형성됐구나를 보기에 좋은 곳입니다. 대주주택 등급별 경락 가격이네요. 이 부분은 이제 선택을 해서 조회를 했더니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도드람부터 쭉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해가지고 전국값도 있고요. 모돈값, 등회 제외, 등회 등급 제외 가격이 있죠. 통상적으로 등회 등급 제외로 거래가 된다고 알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지역권에 대해서 지역에 몇 개 몇 개 묶어서 거래하는 경우, 기준으로 삼는 경우도 있고, 이 기준을 삼는 방법도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전국값을 쓰는 경우도 있고, 수도권이면 수도권 가격을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경매 시장에 출하한 가격을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등급별 가격을 쓰거나, 아니면 전체 평균 가격을 쓰거나, 등회 등급 제외 가격을 쓰거나,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거래 형태가 정해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축산물 가격입니다. 축종별 가격과 돼지를 클릭하면 이렇게 이런 형태의 보입니다. 그럼 산지, 도매, 소비자 가격의 어떤 흐름, 유통 단계별 가격의 흐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매 가격의 흐름이 지금 보이는 거죠. 이제 이제 일자별로요. 그렇게 보이는 화면인 거고요. 다음은 유통 단계별 가격에서 이제 산지와 돼지를 선택하니까 보이는 화면입니다. 5월 21일 내가 이제 출하를 하게 되면 얼마나 받지? 라고 했을 때의 농가 수지 가격을 한번 계산을 해준 거예요. 5,257원이네. 그럼 이게 한 마리당 얼마야? 110kg 기준으로 44만 4천원. 잉? 110kg 기준으로 1,000원이니까 맞죠? 44만 4천원이네요. 그래서 전일 대비 얼마나 올랐네, 떨어졌네.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죠. 오늘 출하면 이 정도 받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계절별, 일자별, 요일별로 차이들이 좀씩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장기 거래를 할 때나 출하 시기를 정할 때 그런 걸 참고하시면 그게 나름의 어떤 다소나마 상승의 여지는 있죠. 하락의 여지도 있지만 암만큼 좀 활용함으로써 가령 몇십 원이라도 올렸을 때는 그 단가라는 차이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경영에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유통단계별 가격의 도매 부분에 돼지를 클릭한 겁니다. 그랬을 때 보이는 건 도매니까 도매는 지금 경락 가격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구나. 그랬을 때 지금 작업 이제 도매시장 공판장 중에 가장 최고 가격은 어디지? 최저 가격은 어디야? 이렇게 지금 직관적으로 보이죠? 그리고 전국 평균을 보여주고 전일 평균을 같이 보여줘서 이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눈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유통단계별 소비자 가격을 봤을 때 지역별 평균 가격인데요. 지금 지역별 평균 가격은 사실은 이 삼겹살과 이 부분을 이제 AT에서 조사한 자료를 이제 연결해서 보여주는 자료고요. 최고 가격은 지금 세종, 뭐 최저가격이 인천 이런 식으로 전국에서 얼마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격에 상당히 민감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돼지를 키우고 출하를 하는 시기가 정해지면 그때에 따라서 출하를 하게 되잖아요, 정기적으로. 이거 미루거나 당기거나 하는 것도 일부 있겠지만 대체로 정해져 있잖아요. 시기를 거의 정해서 이제 계약을 해서 거래를 하게 되는데 그 방향에서의 사실은 이제 지금 보고자 하는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고 계약할 당시나 이제 아는 만큼 그러니까 이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업태별 가격으로 봤더니 이렇게 됩니다. 소비자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요. 부위는 삼겹살이죠. 그랬을 때 지금 대형마트는 일정하다라고 지금 조사가 되는 거고요. 슈퍼마켓이 좀 파란색이고 정육점이 연두색으로 나오네요. 그렇죠? 이 부분은 사실은 AT에서 조사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 반드시 자기가 집 근처의 어떤 마트나 이런 거는 일치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가격의 변동폭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차이가 있을 겁니다. 대신 이 값은 나름의 기준으로 뭐 평균을 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참고적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통계 코너입니다. 통계에서 등급 판정하고 돼지도체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통계 구분 선택이라는 게 처음에 보이죠? 성별 등급 판정 결과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누르면 다양한 정보를 또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별 경락가격이라든지 시도별 뭐 어떤 출하 두수라든지 연도별, 월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인 세팅 값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컬럼을 선택하면 조회하기 편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게 활용하셔도 좋고 기간별로 선택하고 시도 어느 지역이지 그리고 작업장 어디 이제 돈피는 주로 탕방으로 내시니까
이렇게 해서 검색을 누르면 이렇게 아래 하단에 값이 표현이 됩니다. 그렇게 통계 자료는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죠. 자, 그 중에 하나를 더 예를 들면 통계금 선택해서 도매시장별 등급 판정 결과를 보고 싶다. 그래서 그걸 클릭하고 검색을 누르는 거예요. 기간을 선택했을 때. 그러면 3개월치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의 탕박도체에 대한 도매시장별 등급 판정 결과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두수, 첫 번째 적은 두수, 그리고 가격. 그래서 지금 뭐 대략 보면 1 플러스가 뭐 8만 두 정도, 1등급이 9만 7천 두 정도, 뭐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됐고, 2등급이 12만 8천 두. 그랬을 때 가격 차이는 3,975원에서 전체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1등급은 3,836원, 2등급은 3,521원. 이렇게. 등회제는 그래서 3,746원. 1등급보다 좀 낮은 2등급보다는 높고 그 정도에서 등해제의 평균 가격이 형성되어 있구나 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자, 다음은 통계에서 수급 동향입니다. 수급 동향. 수급이라는 얘기는 양적 변화죠. 자, 그랬을 때 저희는 주로 농림부나 이제 협회나 아니면 어떤 정보들을 제공받는 쪽에서 봤을 때, 아, 지금은 저희가 뭐 총량적인 부분에서 얼마만큼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양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축산물 분지평가원에서는 지금 그 양적인 부분을 거래 정육량이란 개념으로 한 마리당 지육을 다 집계가 되잖아요. 그럼 지육 단위에 비율을 넣어서 그걸 거래 정육량으로 뽑아낸 겁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도체 중량별 다 그걸 일일이 다 넣어서 구한 거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좀 현실하고 거의 밀접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선택 조건 조회 기간을 주고 조회한 값입니다. 그래서 소를 보면 소는 전체는 88만 4천 도를 잡았고요. 한우, 유구, 젖소로 구성되어 있죠. 거래 정량은 24만 5천 톤. 이렇게 24만 5천 톤 정도의 소를 우리가 1년 정도에 생산을 하는구나 라고 계산하시면 되고, 돼지는 판정두 수는 1780만 두 정도 되고 거래 정량은 100만 106만 톤 정도 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기. 그러니까 이건 뭐 항상 조회할 수 있는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로 많이 활용하는데요. 그러니까 시계열로 보거나 양적인 변화를 보거나 월 단위로 보거나 주 단위로 보거나 했을 때의 어떤 출하 동향을 보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기초로 1인당 어떤 소비량이나 이런 거 구할 때도 참 편리하고요. 실시간으로 구해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보자료실입니다. 정보자료실에는 카페 보고서라고 이제 평가원에서 내는 보고서들을 모아놓은 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발간물입니다. 대표적인 발간물이 축산물 유통 실태라는 이제 보고서가 있죠. 이 내용은 정말 축산물이 생산부터 이제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유통 과정 중에 발생한 유통 비용, 그리고 비용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각 주체별로 얼마만큼의 어떤 그러니까 유통 비용이 발생하고 주체별로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느냐, 전체 지금 흐름의 양적 변화는 어떠냐, 이런 내용을 보기가 참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좋고, 이게 이제 하반기 뭐 전체 1년치 이렇게 종합편 이렇게 발간되고 있네요. 자, 다음은 P2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P2는 어느 지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등지방 두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P2에서 잰 등지방 두께 1cm는 지방 2kg과 같다.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정육량을 산출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해당 도체에 얼마만큼의 생산할 수 있는 정육량을 예측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P2에 담긴 등지방 두께는 모돈의 그러니까 분만 여부와 또 이렇게 비교해서 같이 한번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P2라는 지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자료를 제가 이제 좀 찾았고 그 자료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양돈에는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네요. 돼지 자체, 그리고 방역, 사료, 그리고 축사. 이 네 가지 요소로 봤을 때 아마도 여기서 빠진 거는 인력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단 제쳐주더라도 일단은 이 네 가지가 양돈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겠죠. 근데 생각보다 축사가 우리가 고민하는 중에서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축사에 얽히면 돼지도 필요 없는 거고 방역도 사료도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을 들여서 축사를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좀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4대 영향의 요소에서 사실 축사가 차지한 비율이 56%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만 제대로 져놓고 해도 상당 부분이 잡힌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돼지. 돼지에서는 사실은 다른 동물과 달리 다산, 많은 새끼를 낳죠. 그리고 다산의 기초에는 등지방이라는 특수한 에너지 저장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돼지는 12가 넘는 새끼를 길러낼 수 있는 에너지원을 자신의 등지방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돼지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능력을 좀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 등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P2란 돼지의 마지막 늑골 척추의 정중앙에서 좌우로 6.5cm 부근을 말하는데요. 이 위치가 바로 등심의 정중앙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부위의 등지방과 등심 두께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두께를 측정함으로써 그 돼지가 가지고 있는 총 지방량을 유추할 수 있게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정육량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바로 도축 과정에서 이 부위의 등지방을 측정하여 기록하고 정육률을 계산하여 추정하려고 하는 거죠. 즉, 지방의 경우 이 P2 지점의 등지방 두께 1mm는 바로 2kg의 지방과 같기 때문이라는군요. 예를 들어 180kg의 모돈이 가지고 있는 등지방 두께가 15mm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15mm 곱하기 2kg 해서 30kg의 지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쉽게 산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돼지가 가지고 있는 지방의 양이 20kg을 넘지 않으면 번식을 위한 에너지 공급이 모자라서 번식 불가능 상태에 빠져 도태의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돼지가 지방 에너지에 얼마나 자신의 생명과 후손의 생명을 맡기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네요. 결과적으로 P2 지점의 등지방 두께가 10mm 이하로 내려가면 번식이 안 될 확률이 90%가 넘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의 양돈 전문가들은 이 지점의 등지방 두께를 중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P2 지점의 등지방 아래의 등심 두께를 알면 이번에는 그 돼지의 정육량을 유추하여 산출할 수 있다는군요. 자, 예를 들어 등지방 두께와 등심 두께를 알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은 공식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그 돼지의 정육량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의 도축장에서는 P2 지점의 등지방을 측정하여 정육량을 산출하고 있답니다. 앞의 내용은 양동과 에너지 환경이라는 이제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축사 환경이라든지 에너지에 대한 부분, 이제 어떤 돼지 사육을 에너지 관점에서 같이 비교하고 그 내용을 활용할 수 있게 잘 정리해 놓은 책이거든요. 그 책을 좀 활용하셔서 공부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어떤 데이터들이 이제 양동 현장에서 활용될 때 어떤 좀 자기 어떤 경영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자, 다음은 식품과 비식품 간의 특징 차이에 대해서 한번 잘 아시겠지만 한번 짚어만 보겠습니다. 자, 식품과 비식품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축산, 돼지고기는 식품이죠. 그러면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생산 측면에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식품은 비식품에 비해서 즉각적인 생산이 어렵죠.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일정한 생산 기간이 필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수요에 따른 즉시 반응이 어렵죠.
그러니까 왜 산지 가격이 올랐는데 소비자 가격이 안 떨어져요 할 때의 이 거리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수의 생산자에 의해서 넓은 지역에서 생산되고 각종 환경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잖아요. 그래서 유통비용이 많이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낳자마자 바로 팔려서, 그렇죠? 바로 팔렸어요. 그렇다면 가격의 변동폭이 크진 않을 것 같은데, 낳자마자 다 팔리는데, 팔리는 속도도 다 달라요. 쉽게 팔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위는 잘 팔리고 어떤 부위는 또 안 팔려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보여지니 그에 따른 보관이라든지 이제 어떤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 기다리는 것들이 다 비용으로 계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걸 다 합치면 유통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만큼 또 분업화가 돼 있고 그 유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죠. 찾는 사람이 있고 찾는 사람이 여러 갈래에서 들어왔을 때 굉장히 발전돼 있잖아요. 우리 축산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너도 나도 다 축산을 하지 않습니까? 대형마트, 슈퍼마켓, 정육점, 하나로마트, 전통시장, 뭐 로컬푸드, 뭐 종류가 너무 많아요. 사실 이 동네만 보더라도 손가락에 꼽으면 10개가 넘어갑니다. 돼지를 살 수 있는 곳이. 사실은 그냥 이제 구입하는 어떤 이거로 본다면 사실은 과하게 투자된 거잖아요. 모든 곳에 간접적인 어떤 매장을 운영해야 되고 사람을 써야 되고 진열대, 냉장고를 돌려야 되고,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내 주변에, 내가 걸어서 가는 주변에 10곳이 된다. 너무 많지 않나요? 그런 고민을 지금 사실은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 유통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축산시장이 우리나라에선 아직은 좋다. 그렇죠? 좋으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들어와서 팔고 있지 않을까요? 예, 전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유통비용이 많이 드는 경향이 있다 측면에서의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그렇죠? 사업성이 좋으니까 다 들어왔어. 다 들어와서 우리가 접하는 면이 많아. 하지만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네. 근데 그러고도 다들 먹고 산다라고 보면 다행인 거죠. 하지만 전통시장을 제가 최근에 많이 다녀봤는데요. 어, 세종시에는 한 네 군데가 있습니다. 조치원 전통시장, 그렇죠. 그리고 부강 쪽에 있고 극남 쪽에 있고요. 전의 쪽에 있는데요. 부강 쪽은 솔직히 전통시장인지 아닌지 솔직히 구분이 모호할 만큼 연결고리가 없더라고요. 우리 전에는 사실은 10개 넘게가 있었는데 정육점만 봤을 때요. 하나로마트나 이런 거 빼고 지금 하나만 남았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이 치열해졌고 시장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약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면도 있고요. 금남 쪽은 여러 군데가 활동하는데 사실은 군집으로 모였다라기보다 이게 도로변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형성돼 있어서 제가 제 느낌인지 몰라도 활발은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무튼 이 전통시장이라는 것도 이 규모에 따라서 이 느낌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조천 전통시장과 비교하면 좀 규모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조천 전통시장에 가니까 정말 정육점이 골목골목마다 있죠. 근데 어떤 분은 30개가 있다고 하고, 그런데 제가 한번 쭉 다 돌았어요. 30개는 아닙니다. 물론 업태나 이런 신고된 걸로 보면 이제 뭐 합쳐진 것도 있고 옛날 쓰던 업태도 있고 그래서 아마 신고된 건수로 보면 30개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골목골목 다녀본 결과는 15개 정도?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실제 가게를 열고 영업하는 곳 중심으로. 예. 그만큼 또 된다는 거잖아요. 아무튼 되니까 그렇게 유지되고 있고, 과거는 제가 못 물어봤어요. 근데 활발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왕래가 많고, 그래서 보기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유통비용 측면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빠졌는데요. 아무튼 유통비용이 각각의 어떤 주체가 우리의 접점만 본다면 너무 좀 많은 게 아니냐라는 고민도 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어가서 각종 환경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각종 환경을 영향을 받잖아요. 기온, 재해, 질병. 특히 질병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곤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계 곡물가라든지 환율 등 국제 환경도 포함이 되죠.
자, 다음은 유통 측면에서 식품과 비식품 간의 특징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식품은 공급이 비탄력적이고, 이해하시겠나요? 상품화, 그러니까 상품화하는 과정이요. 포장, 수확, 도축, 예냉 이런 상품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니까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직거래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렇잖아요. 돼지 농가에서 바로 나와서 바로 도축하고서 판매한다면 이거 직거래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의 어떤 모델이 로컬 푸드 개념으로 해서 농가가 이제 했던 걸 가서 팔아라라는 게 로컬 푸드의 개념이잖아요. 직거래 개념. 그것도 1단계를 거치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온라인 쇼핑이 많아지고 어떤 이제 유통 주체들이 규모, 대형 마트라든지 슈퍼마켓 이런 어떤 규모의 이제 물량을 취급하는 곳들에서 중심으로는 거기에 또 맞는 공급책이 또 필요하고 이러다 보면 유통이 이제 주체가 생기고 채널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제 지금 또 발전해 오는 거고 발전해 왔고 예, 그런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식품은 부패, 변질성이 강하여 감모량이나 손실량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발굴 정형하는 과정이나 이럴 때 계속 도축 과정 중에 최근 농이 많아서 엉덩이 쪽에 살을 많이 절개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게 다 감모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밀한 관리와 보관, 유통시설의 전문화가 필요하죠. 신선도 유지 및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요. 냉장, 냉동 등 보관이 필요하죠. 특수한 운송수단이 또 요구됩니다. 이처럼 유통 과정이 단순하지만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죠. 그냥 적재해서 갖다 주는 것과 냉장탑으로만 반드시 움직여야 되는 건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품질이 품종, 생산 기간, 지역에 따라 다양하죠. 품질을 통일시키기 위해 등급화, 표준화를 추구합니다. 그렇죠? 저희 우리나라 등급제를 하고 있잖아요. 규격을 설정하고 있고. 이거는 다 그런 방향인 거죠. 그렇지만 품질이 다양하여 등급화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획일적인 표준화로 인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면도 존재하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공산품처럼 생산자 가격에 유통비용을 합한 원가 개념의 가격 결정 방식과는 다르죠. 하지만 이 면도 제가 좀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협동조합 패커나 어떤 고민거리를 할 때 이제는 패커라는 주체는 생산에 이제 전념하는 게 아니라 생산을 안정적으로 가져갔을 때의 원가 개념, 생산자 가격에 이윤을 더한 원가 개념의 가격을 농가 수치 가격을 지불해주고 안정적으로요. 그리고 패커들은 유통 단계, 유통 이후에 소비자 판매, 심지어 이제 좀 더 나아가면 수출까지 염두에 두고 그쪽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려면 가격 정산 방식도 좀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단순히 경매 가격에서 형성된 가격을 갖다가 쓸 게 아니라 이렇게 원가 개념의 어떤 그러니까 가격 결정 방식으로 패커들이 다 쓰면 그 가격들을 모아서 공시를 하게 됐을 때의 어떤 가격이 또 형성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 또한 시장 가격이잖아요. 그럼 이것과 경매 가격을 또 비교하거나 같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농가 입장에선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거고 패커 또한 합리적인 가격을 설정했기 때문에 경영에 안정을 취할 수 있잖아요. 제가 보는 건 이 시점을 지금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겸양학 쓰는 게 어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는 미국이나 어떤 선진국들이 발전해온 과정에 봤을 때도 이와 유사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또한 단위당 거래금이 크죠. 가령 한우 한 마리는 1,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돼지 한 마리는 지금 얼마나 하나요? 5천 원 넘었죠. 5구 45만 원. 그렇죠. 굉장히 크죠. 그리고 돼지는 한 마리 개념보다 40마리나 70마리, 80마리 정도가 한 번에 이제 출하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위가 굉장히 크죠. 자, 다음은 소비 측면의 식품과 비식품 간의 특징입니다. 식품 수요가 계절적으로 변동하며, 그죠? 계절별로 지금 가격이 널뛰죠. 4월 달에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5, 6, 7, 8, 9, 10월 달에 떨어지고, 그죠? 공급량이 많아지는 시기죠. 그리고 11월, 12월 했다가 다시 1월, 4월 달에 다시 오르기 시작하고 이런
어떤 패턴을 그리고 있죠. 매년. 언론이나 그러니까 질병 발생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탄력적인 경향을 보인다. 소비 측면에서는요. 언론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인식이 나빠졌다가도 좋아졌다가도 이렇게 금방금방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소비자 요구에 따른 즉각적인 대처는 어렵죠. 소비자가 지금 가격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럴 때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기간이나 상품화 과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게 즉각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기 소비자가 이제 수요가 떨어지면 저기 산지에서도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 가격이 좀 면밀히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또한 거꾸로 돌렸을 때 우리는 흔히 얘기하잖아요. 산지 가격이 떨어졌는데 왜 소비자 가격이 안 떨어져요?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주로. 근데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죠. 소비자 가격이 올랐어요. 그렇게 지갑을 다 열었어요. 그럼 산지 가격도 올라줘야 되거든요. 근데 더디게 오르죠, 사실은. 그리고 소비자 가격은 분명히 지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브랜드나 브랜드 전략이나 마케팅 전략이 없는 한은 가격을 뛰어넘기가 또 힘들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야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고 기꺼이 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원인으로만 볼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조리 용도에 따른 선호가 다양하고요. 동일 매장 상품 간에도 품질의 격차가 발생하는 등 동일한 품질의 상품 구매가 좀 어렵죠. 품질에 따른 적당한 가격 지불에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 등급화가 좀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 축산물의 가격 결정과 변동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한우는 약 40개월 정도, 거세의 경우요. 약 40개월 정도 사육을 거쳐 생산되는데 쇠고기를 생산을 소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간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걸리고 12만 호에, 10만 호에 달하는 어떤 사육 농가가 많죠. 그리고 도축, 포장, 가공, 판매 이르는 가공에 약 7만 호에 이르는 유통업체가 관여를 하고요. 이렇게 돼지 또한 비슷하죠. 마찬가지죠. 그래서 좀 뭐라고 할까요? 수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있는 거고요. 돼지는 약 10개월 사육을 거쳐서 생산되는데 하절기 캠핑이나 소주의 안주거리를 즐겨 찾는 삼겹살 문화가 좀 강하죠. 그리고 100g당 가격이 뭐 쇠고기에 비하면 저렴하다는 어떤 그런 이유, 그리고 직전 연도 10개월 전에 폐렴이나 호흡기 질병 얘기하는 거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좀 자돈 생산이 원활하지 못해서 사실 공급 부족을 항상 매년 겪는 거예요. 그래서 4월부터 가격이 좀 오르기 시작한다라고 보고 7, 9월에 높은 가격이 형성했다가 다시 물량이 많아진 10월에 하락하는, 한우와는 소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죠. 소는 거꾸로 명절을 낀, 그죠? 추석과 1월, 그러니까 구정, 반드시 1월 아니네요. 구정과 추석, 요때 가격을 높게 형성을 하죠. 돼지는 7, 9월, 그죠? 소는 1월,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형성이 된다라고 차이를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고기에 얽힌 오해 진실. 이 어디서 제가 캡처를 했는지 이제 좀 잊어버리긴 했는데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꾸준히 지금 제가 애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농협 쪽의 자료였던 것 같아요. 고기를 먹으면 살이 찐다. 고기는 기름지기 때문에 먹으면 좋지 않다. 사실 이거에 대한 내용이 많죠. 자, 살이 찐다는 건 몸에 지방이 붙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방이 몸에 남는 열량이 저장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열량이 남은 게 지방으로 저장되니까 살이 찌는 거죠. 고기의 주성분은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 우리 몸을 구성한 여러 효소나 조직을 구성하는 데 쓰이고요. 고기는 주성분이 단백질이고 식물은 탄수화물이 주성분이죠. 단백질은 이것저것 쓰이고 남는 게 열량으로 변환되어 에너지로 쓰이는데 식물의 탄수화물은 대부분이 열량으로 바뀌어 에너지로 쓰이게 되기 때문에 똑같이 먹었을 때 식물의 탄수화물 쪽이 더 많은 열량이 남게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건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로 인한 남는 열량이 비만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탄수화물에 대한 열량. 그러니까 단지 고기는
고기에 붙어 있는 어떤 지방 때문에라는 어떤 오해에 섞인 시각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먹는 게 좋긴 한데 사실은 주된 건 단백질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동물성 단백질은 몸에 나쁘다. 상당히 사실은 오해 섞여 있는 얘기죠. 특히 동물성 단백질은 뭐 포화지방산이다. 그래가지고 또 좀 더 동물성 지방은요. 그러면서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아무튼 동물성 단백질이 몸에 나쁜가요? 단백질 속의 아미노산만 20가지가 넘고요. 비타민도 A에서 K까지 10가지가 넘어가는데 동물성 단백질에만 들어있는 아미노산이 따로 있어서 사실은 고기를 먹지 않으면 고기에만 포함된 아미노산 섭취가 부족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죠.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고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좀 편중된 생각을 좀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고기는 기름지고 건강에도 나쁘다. 이제 지방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 되고 마치 다 그럴듯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생물을 구성하는 것은 세포죠. 세포의 막을 구성하는 성분은 바로 지방이고요. 그리고 지방은 허리나 무릎 등 관절의 윤활 조직, 몸을 보호하는 완충 조직, 각종 체과 효소, 그리고 에너지 저장 조직도 전부 지방이죠. 몸을 구성하는 지방에 대해서 만약에 지방을 섭취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적당한 양은 항상 필요하다는 거죠. 과하면 뭐든 과하면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 여기서 게다가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심하게 이제 좀 더 경기를 하는 거는 콜레스테롤이잖아요. 그 또한 사실은 중요 호르몬으로 효소의 필수 재료인데 좀 어떤 시각이 좀 많이 흘렀죠. 그쪽에 그럴 거라는 듯이 흐른 내용들을 좀 바꿔야 되는데 가령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지방 섭취를 줄이려는 이유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식문화에서 우선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연간 1인당 평균 육류 소비량 미국은 120kg, 유럽은 80kg, 우리나라는 44kg. 물론 이렇게 단순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고기를 먹고 고기 문화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얼마 되진 않았다라고 하고 서양식이라는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무튼 양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평균 신장이 올라가고 건강해졌다는 면에서는 또한 고기가 역할을 크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사실은 다른 나라가 비만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줄이려는 이유, 거기 맥시멈으로 찾다면 우리도 맥시멈일까? 이건 또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기가 무조건 나쁘다, 고기의 지방이 나쁘다라는 어떤 시각보다는 균형된 어떤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본인에 맞는. 그러니까 세상에 만물은 많죠. 그중에 자기가 골라서 먹는 시대잖아요. 그랬을 때 그 선택에 따른 어떤 유불리함은 어떻게 보면 책임은 이제 자기가 즐기고 자기의 살, 비만 뭐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쪘어, 내가 비만이니까 모르겠네요. 그 탓이라는 걸 원인과 결과를 돌려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게다가 고기에 함유되어 있는 지방은 고작 5% 남짓입니다. 수분과 단백질이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오히려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간식에도 지방이 들어가고 라면도 면을 튀긴 거라 지방이 커피에도 크림 형태로 지방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접하는 모든 거에는 지방 성분이 다 있다라는 거죠. 이걸 단지 그렇죠. 하나에 밀어붙였을 때 얘기를 하면 좀 일방적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가능한 고열량 음식은 좀 피하는 게 좋다란다면 피하시면 되는 거고. 가능한 된장과 어떤 음식의 조화로 본다면 쌈을 싸서 먹으면 그것 또한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소화 또한 빠르게 될 거고. 많은 양을 먹기보단 즐거운 만큼 먹으면 그 또한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고기 지방이 심장병 같은 성인병의 주 원인이다?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생긴 게 사실은 미국의 50년대 논문에서 발단이 된 것이라는데요. 사실은 그 연구 결과도 단지 통계적 상관관계만 주장해서 과학적 근거가 약하다는 비판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럴 것 같은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또 통계적으로 봐서 추론을 했다는 거죠. 오히려 최근에는 식염이 심장질환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식염, 나트륨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나중에 또 이와 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오늘의 주된 지금 얘기되는 주된 이제 뭐 같은 얘기의 줄거리는 그런 얘기죠. 고른 섭취 그리고 이제 어떤 같이 조화롭게 먹고 적당량을 먹고 즐거이 먹고 이렇게 지낸다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먹거리의 개념으로 볼 때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다 기피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고기를 많이 먹으면 나이 들어서 뇌출혈, 동맥경화 같은 걸로 고생한다? 자, 뇌출혈은 보통 혈관이 막혀서 생기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혈관벽이 약해져서 찢어져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이는 단백질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내 단백질 양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랍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일단 입술이 터버리잖아요. 그죠? 푸석푸석해지고 이런 개념처럼 혈관이 막혀서 뇌출혈이 생긴다기보다 혈관이 찢어져서 생긴다는 경우니까 물론 이것도 통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자신할 수 없지만 통계라는 걸 또 보는 면에서는 또 이제 가져와서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잖아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면 면역세포의 생산 역시 부족해져서 면역력이 떨어지므로 건강을 위해서는 나이가 들어도 단백질 섭취를 위해 육류를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죠. 저희 어머니도 고기를 무척 좋아하시죠. 그리고 좋다고 하시고 건강하게 좀 더 살고 계시죠. 즐기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고기를 꾸준히 먹고 그걸 소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장수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소화를 못 시키니까 기피하게 되고 못 드시니까 건강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꾸준히 즐길 수 있도록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고기는 산성식품이기 때문에 몸을 산성으로 만드는 나쁜 음식이다. 자, 이것 또한 산성식품이란 말은 19세기에 나온 말이랍니다. 벌써 정말 옛날에 너무 오래돼서 잘못된 속설로 판명이 났다는데요. 인간의 혈액은 pH를 7.4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여기서 pH가 조금만 변동이 생겨도 생명이 위험해진답니다. 어떤 음식을 섭취해도 혈액의 pH는 거의 변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산성 체질이 알칼리성 체질이 이런 얘기 또한 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몸의 어떤 pH 상태를 봤을 때는 좀 완전히 잘못된 어떤 전달된 얘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가 많잖아요. 콜레스테롤은 좋은 HDL과 나쁜 LDL이 있고 나쁜 LDL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오해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 건강을 위해서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한 거죠. 즉 처음부터 콜레스 두 가지 콜레스테롤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콜레스테롤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단백질과 결합해 수용성 단백질로 혈액 내에서 이동하게 되는데 이 단백질 중 가장 비중이 무거운 것을 HDL이라고 반대로 비중이 가벼운 것을 LDL이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LDL, HDL과 심장병과의 관계를 보면서 LDL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사람은 HDL이 낮더라도 심장병의 발병률이 높은 것에 기인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LDL은 각 장기에 필요한 콜레스테롤을 옮겨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각각의 역할이 있으니까요. 나쁘다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 이상 징후를 나타낸 걸 가지고 걔는 나빠라고 해서 걔를 무조건 없애라고 한다는 건 나쁜 시각이라는 거죠. 고기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증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이 또한 단순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많은 식품을 먹어도 즉시 혈중 콜레스테롤이 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콜레스테롤은 필요한 양의 70%를 주로 간에서 합성하고 음식 섭취하는 양보다 무척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에 대한 좀 이제 개념이 좀 오해를 잡으셨나요? 자, 그렇다면 질병의 90%는 활성산소에 의한 세포의 산화가 원인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맥경화의 경우 혈관 속에서 나쁜 물질로 불리는 LDL이 활성산소의 작용으로 산화 LDL로 변합니다. 백혈구의 일종인 마이크로포지가 몸에 이물질인 산화 LDL을 제거하려고 하지만 허용량 이상이 되면 대식세포 자신이 분해되어 그 잔해가 쌓여 혈액의 흐름이 나빠지게 되는 거죠. 싸우러 갔다가 져버리는 경우가 되는 거죠. 또한 활성산소가 증가하면 다음은 혈관세포를 손상시켜 출혈을 일으키게 되고요. 따라서 지혈하려고 혈소판이 모여 피를 붓게 하는데 이것이 혈전이죠. 혈전이 동맥에 걸려 혈액의 흐름을 막는 경우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요. 암 발생에도 활성산소가 관련되어 있는데요. 암세포의 DNA가 활성산소의 공격에 의해 손상되고 세포가 재생될 때 오류가 일어나서 암세포로 바뀌는 것이라는 거죠. 또한 당뇨병과 간염 등 많은 병도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고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또한 뇌세포의 세포막이 활성산소에 손상되는 경우 치매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피부의 얼룩이나 주름 같은 노화 현상도 활성산소에 의해 일어난 염증이 원인의 하나라고도 하고요. 이처럼 활성산소가 주된 타켓이 됐다라는 거죠. 원인이.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기에서 갖고 있는 지방산, 왜 동물성 지방은 포화지방산이지라는 오해를 바로잡으려면 이 표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게 사실은 닭고기 실력, 쇠고기 실력, 뭐 이런처럼 일본에서 좀 발간한 자료에서 많은 부분이 좋더라고요.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그쪽에서 내용을 좀 이제 가져왔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지방상의 조성은 포화지방산, 단일 불포화지방산, 고도 불포화지방산이 3대 4대 3이라는군요. 거기에 고도 불포화지방산이 필수 지방산을 포함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게 몸에 가장 좋답니다. 지방산에 대한 이제 할 때 그때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에 대한 내용 중 뭐 셋 중에 닭고기가 좀 다른 고도 불포화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이제 닭고기의 실력이라고 이제 표현했던 자료들에서 인용했는데요. 돼지고기 또한 부족하지 않죠. 3대 4대 3에 필적하지 못하지만 3대 3.8대 1.1이잖아요. 그렇죠? 그에 못지않은 단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매력과 어떤 그런 맛의 비결을 별도로 보고요. 아무튼 지방산에 대한 오해는 풀어야 된다. 포화지방산, 동물성 지방은 포화지방산이다라는 이코를 빨리 지워야죠. 가장 이상적인 지방산에 가깝게 구성되지만 고도불포화지방산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